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무역평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교역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 내용을 총망라했는데요. 한국의 무역장벽으로는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디지털 무역장벽 같은 것들이 지목됐습니다. 워싱턴 가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 정부가 무역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담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잠시 전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보고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품목과 세율을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미 무역대표부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가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지목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배출가스 부품 규제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면서 미 자동차 업계도 관련 규정의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약값 책정 정책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한국의 가격 책정 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특정 기업이 세액공제와 유리한 가격을 책정받을 수 있는 한국의 혁신 제약사 인증 정책에 대해서도 이 투명성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지난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당시에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했고 지난 16년 동안 이것이 유지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무역 장벽, 이 부분도 지적이 됐다고요? 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무역 장벽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한국 국회에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네트워크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들이 다수 제출이 돼 있는데요. 이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이 콘텐츠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업체에 불리하다는 겁니다. 또 망사용료 부과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독과점을 강화하는 건 반경쟁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서도 이 다수의 미국 대기업에 적용되고 있고 일부 한국 기업 두 곳에도 적용될 전망이지만 다른 한국 기업들과 미국 이해 국가의 기업이 제외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와 관련한 무역 장벽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또 케이블 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제한돼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백악관으로도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대로 2일에 상호관세 발표를 할 거라는 점 재확인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일 상호관세 부과 대상 국가와 세율을 발표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it's time for a president to take historic change to do what's right for the American people, and that's going to take place on Wednesday. 네, 하지만 대상 국가와 구체적인 세율에 대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8번째 무역 적자 국가이자 지난해 미국을 상대로 5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81조 원의 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낸 우리나라에도 이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하락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1% 올랐고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도 0.55%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는 0.14% 내려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상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농담이 아니었나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할 방법을 찾았다면서 재출마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부통령으로 출마한 뒤에 대통령직을 승계받는 방안 등이 거론되면서 헌법 조항을 놓고 갑론을박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선 출마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지만 MBC 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선 그 강도가 달랐습니다. 3선 출마가 농담이 아니라며 방법이 있다고 진지하게 말한 겁니다. 보도가 나간 뒤 위헌 논란에도 물러서긴커녕 다음 임기는 사실상 4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ut I'll tell you, I have had more people ask me to have a third term, which is in a way a fourth term because the other election, the 2020 election was totally rigged. 트럼프 대통령은 MBC와 통화에서
벤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뒤 대통령직을 승계받는 시나리오를 질문받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대통령 연임 뒤 총리를 거쳤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장기 집권 시나리오와 비슷한 방법입니다. 3선 금지를 명시한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2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고만 돼 있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건 막을 수 없다는 게 일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먼저 만들어진 수정헌법 12조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은 부통령 자격도 없다고 제안해 우회 출마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4년 뒤엔 트럼프 나이가 82살이라는 점도 3선 도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선 최근 관세와 채팅방 전쟁 논의 등 여러 논란 속에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3선 도전을 언급했을 거란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가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 않은 건 안 한 거라며 김세론 유가족을 상대로 1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입장문을 진 채 검은 정장을 입고 나온 김수현이 취재진 200여 명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사생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겁니다. 저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현은 고 김세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두 사람이 사귀었고 채무 압박을 했다는 유족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유족이 내세운 SNS 대화와 녹취 등이 가짜라는 근거를 내세우며 수사기관에서 검증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고인과 교제했다는 것을 빌미로 가짜 증언과 가짜 증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수현은 김세론을 향한 미안함을 보였지만 본인 때문에 고인이 숨졌다는 유족 주장엔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너는 돈으로 고인을 압박해서 죽게 했다. 그러니까 너는 살인자다. 논란이 불거진 뒤 그간 겪은 마음고생과 사생활 폭로 유튜브 채널에 대한 불안감도 토로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폭로하고 왜곡해서 저를 살인자로 몰아갈지 두렵습니다. 김수현 소속사는 고인의 유족과 폭로 유튜버를 형사 고소하고 1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밤 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경남 함양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서 거주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담뱃불에서 비롯된 불도 잇따르는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층짜리 단독주택이 불에 활활 타고 있습니다. 저녁 7시쯤 경남 함양군 유림면의 화재 현장입니다. 이 불로 집에 있던 9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함께 살던 50대 아들은 자력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화장실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북 성주군 소왕리의 농기계와 차량 도장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와 공장이 모두 타 수억 원대의 재산 피해가 예상됩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경찰과 소방이 부지런히 사고 잔해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 20분쯤 서울 도곡동 한 사거리에서 1톤 트럭이 빈 상자와 목재 절단용 톱 등을 싣고 달리던 중 불이 난 겁니다. 소방당국은 적재물 사이에 있던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녁 9시 20분쯤엔 충남 공주시 천안 논산 고속도로 갓길에서도 불이 났는데 소방은 마찬가지로 담뱃불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철도망이 설치된 접근 불가 지역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보다 3시간 전쯤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서 3.5톤 트럭이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아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성 1명, 여성 1명이 다쳤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간밤에도 관련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정말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에서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간밤에도 있었습니다. 네. 국가별로 무역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우리나라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네요. 네, 그렇죠. 많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한국을 약간 무역 장벽이 높은 국가라고 이제 지목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뭐 소고기부터 네트워크 망 사용료까지 대부분 이제 예. 중요한 부분 다 망라를 했고요. 특히 무역 평가 보고서 보니까 이제 미국산 쇠고기도 주요 타깃으로 삼았거든요.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이상 수입 제한한 거, 예. 그다음에 네트워크 망 사용료,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등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이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보니까 국방부 절충교역 이 부분도 처음으로 명시가 됐던데 이게 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한국이 이제 무기를 구매할 때요, 국방부에서 특히 이제 미국 무기 구매할 때 특정 기술 이전을 하거나 네. 또는 우리나라 부품을 구매하거나 하는 이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국 기업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다, 강제 조건이다. 그래서 무역 장벽의 하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쇠고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총망라가 됐는데 한국 자동차 시장의 접근 확대가 미국 업계의 우선순위다라는 말 일기 때도 나왔었는데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미국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안 팔리는 거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이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폐쇄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배출가스 기준으로 이제 세금하는 거, 그다음에 인증 절차가 까다롭다, 그다음에 특정 자동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 이런 것들이 미국산 차량에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향후 FTA 재협상하거나 그다음에 자동차 관세를 올리는 데 있어서 이제 이슈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이 상호 관세에서 보편 관세로 유턴할 것을 시사하면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트럼프는 관세 정책 예정대로 이렇게 부과하겠다, 밀어붙이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전체 뭐 10개국에서 15개국 넘어서 전 세계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예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제 단기로는 관세가 보이지 않는 이제 소비자한테는 이게 물가가 오른 거나 마찬가지지만 단기로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세수를 관세로 메꾸려고 한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관세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 근데 막상 감세 정책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유권자들의 평가도 좋은 것 같지 않고요. 대형 금융사들이나 전망도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동차 산업 쪽에서도 오히려 자동차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거 아니냐,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보면 단순히 이제 관세 높이는 것 자체가 국내 시장에 있어서 뿐만 아니고 글로벌 교육 질서를 다 흔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사실 상호 관세이게 되면은 자국 부품을 수출하는 데는 문제가 생기죠. 그다음에 관련 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주가 하락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관세를 높여 세수를 확보하자뿐만 넘어서 자국 산업의 경쟁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젯밤 뉴욕 증시는 어땠습니까?
보니까 이제 혼조세로 마감을 네. 했더라고요. 오른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물가도 잡히지 않고 지금 경기 침체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 있어서 경제 지표 자체도 보면 2월에 PC 지표 보니까 전년 대비 2.5% 상승했고 0.4% 더 예측보다 상승한 거죠. PC 그다음에 개인 핵심 소비 PC, 지출이요? 예, 예. 핵심 PC도 예상치보다는 높게 2.8%로 높았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도 3.2%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약간 뚜렷한 경향이고요. 여기서 관세에 대한 이제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은 앞으로 물가 오르고 경기는 더 식을 수 있다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앞으로 주식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제 플럭추에이션이 좀 심해질 거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PC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거는 개인 소비 지출이고요. 네. 미국 연준에서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변동폭이 큰 거를 제외한 근본적인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고요. 그런데 이게 어제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거의 네. 검은 월요일로 다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네. 오늘 흐름을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가 있을까요? 어제 보니까 이제 대만은 마이너스 4.2%, 예. 일본은 마이너스 4.5%, 0.5%, 한국 코스피도 마이너스 3%, 또 코스닥도 마이너스 3% 등 이제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일제히 다 급락을 했습니다. 예. 이게 뭐 트럼프가 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그 무역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발언한 여파가 컸다고 이제 분석이 되고요. 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또 공매도 재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위험 자산 회피 심리도 작용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물가에 대한 지금 예. 컨선도 있는, 걱정도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경기가 약간 둔화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을 포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식 같은 이제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예. 이거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금이나 달러와 같은 안전 자산으로 자산을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분석을 보면은 미국이 추후에 관세를 더 강화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20%에서 35%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하게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예. 뚜렷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100달러를 넘어서기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자, 아까 공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시장에서 공매도 재개가 어제부터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약간 타이밍이 안 좋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네네. 같아요. 공매도 재개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는데 어제는 1조 5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도 폭탄이 던져진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이제 공매도가 다시 이제 허용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외국인들이 대차 잔고를 많이 늘려놨다. 특정 주식에 대해서 특히 오버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고평가된 예, 가치 주식들, 그러니까 2차 적정 전지라든지 가치보다 훨씬 높은 그렇죠. 가격의 주식들. 네네. 예.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2차 전지라든지 대형 IT 주식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주식에 대해서 이게 공매도라는 게 향후에 주식이 떨어질 거를 예상하고 미리 빌려서 예.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세가 굉장히 집중이 됐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이게 시장 전반의 하락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네. 어제 코스피를 보니까 시총 12종목 중에 9개가 하락을 했고 또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였더라고요. 특히나 매도세가 몰렸던 섹터는 2차 전지주였습니다. 오늘 이 매도세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당분간 이 공매도에 대한 예. 압력,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부분을 다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외국인들은. 그래서 대차 잔고가 많이 몰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안은 이제 공매도에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공매도라는 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고 싶은데 주식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 이제 이런 그 공매도를 통해 가지고 주식이 유입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버밸류에이션 된 부분에 대해서 고평가된 주식을 또 낮추는 역할도 하고 기관들의 또 리스크 회피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안정화에 좀 도움을 네.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공매도가 없으면은 효율적 시장이라는 가설 자체가 성립될 그렇죠. 수가 없으니까요. 네네. 공매도에 전 세계 금융시장 어디에나 공매도가 있는 거는 그렇죠.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네. 어찌됐건 2차 전지 주주분들
분들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결과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앞으로 상황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타이밍, 공매도 재개 시점 이거 자체가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그 공매도 재개 시점이 예. 이게 시장에 도움은 주지만 글로벌 악재랑 겹쳐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투자 심리에 결과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시장은 투자자의 심리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데 그 트럼프의 관세 발언뿐만 아니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있어서 예. 공매도가 재개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좀 살펴보면 이제 경제 위기에 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또 최대 수준을 찍었네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3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1,472.9원입니다. 전일 대비 6.4원이나 오른 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외국인 자금이 국내 시장에서 대규모 빠져나갔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그래서 약세를 보인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니까 예. 이것도 이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달러는 또 안전자산이니까 그쪽으로 그렇죠. 간다. 예. 안전자산으로 가죠. 신흥시장에서 이제 빠져나가고, 또 이제 환율이 오르면 이제 기업의 수입 원가가 또 상승하니까요. 예.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으로 또 이어지고요. 소비자 물가랑 실물 견제에도 좀 부정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 1,500원까지도 원화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이게 그 미국의 고금리 기조나 관세 불확실성 말씀 주셨듯이 네. 한국의 경제 리스크까지 겹치니까 원화 가치가 향후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전망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시장에 어떻게 개입을 하는지 이 부분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짧게 부동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요거를 재지정하고 나서 상당히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역별로 온도차가 큰데 서울의 아파트 매매량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보니까 2월 아파트 매매량이 전달보다 46.7%나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단기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데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반대로 지역 부동산은 또 한파를 보이고 있습니다. 악성 네. 미분양, 특히 11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보였는데요. 이 경기 바로미터로 꼽히는 건설 경기가 비상인 모습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국 미분양 자체를 보면 약간 줄었거든요. 근데 준공 이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23,700여 가구로 이제 11년 5개월 만에 최대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네. 지방뿐 아니고 수도권까지 증가를 해가지고요. 말씀 주셨듯이 건설 경기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는 지방에서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뭐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실수요자에게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면요. 월세 역시 가속화하는 추세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보니까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자체가. 그렇죠. 이유는 이제 그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이제 주택 거래자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올해 1월, 2월 누적 월세 거래량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더불어서 대출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이 끝나면서 막판까지 등록하지 않고 반발하던 의대생 대부분 결국 복학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수업 거부 방침은 여전한데 정부가 복귀의 기준은 등록이 아니라 수업 참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정한 시한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버티던 의대생들도 결국 등록을 선택했습니다. 전국 상당수 의대생들의 복귀에 이어 충북대와 중앙대 의대 휴학생들이 전원 복학 신청을 마쳤고 전남대 의대는 학생들이 전원 복귀하겠다는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해 놓은 상황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단 휴학의 경우 학생들이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도 승소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복학원의 수업에 참여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해 서명을 받은 걸로 알려졌지만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 참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교육부는 등록이 아닌 수업 참여가 복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복귀율도 추가 등록과 실제 수업 참여 여부까지 지켜보고 집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제적 위기를 넘기려 등록만 해놓고 수업은 계속 거부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환자단체는 학생들이 무늬만 복귀를 한다면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며 제적을 예고했으면 그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최종 확정되는 4월 30일까지 수업 복귀를 둘러싼 의대생과 정부, 학교의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례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다음 증인 신문기일 때 이 대표의 출석을 기대해보겠다면서도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 중입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재판이 또 약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이미 다른 사건 재판으로 의정 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이번이 4번 연속 불출석인 건데 앞서 이 대표는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받은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재판 공전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원칙대로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고 유 전 본부장 측도 단호하게 조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과태료까지 부과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자기가 정당하다면 나와서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7일 안에 감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재판부도 증인 신문 필요성을 강조하며 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 구인이나 감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으로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보고 있다며 우선 4월 7일 증인 신문 기일 출석을 기대해보고 향후 절차에 대한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낸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남긴 영남에선 잔불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산림청 김종근 대변인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네, 산림청 대변인 김종근입니다. 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산불 진화 뒤에도 잔불 진화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열화상 감지 드론까지 띄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잔불 진화 작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산불 진화 대원들이 낮에는 산불 피해 지류로 올라 연기가 나는 곳을 직접 진화하고 있고요. 밤에는 말씀하셨듯이 열화상 드론을 띄워서 작은 불씨까지 찾아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밤낮으로 계속 잔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 불은 모두 잡힌 상황이고 대부분의 불이 이제 꺼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잔불이 남아있다라고 부르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네, 말 그대로 잔불은 산속에 숨어 있는 불인데요. 예. 두꺼운 낙엽층 아래라든지 암석층 아래에 있는 불은 산불 진화 헬기로 물을 그렇게 뿌려도 이게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지중화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산불 진화 대원들이 깊은 산을 올라가서 이러한 불을 직접 하나하나 끄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예보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지역은 물론이고요. 다른 지역에도 산불 위험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봐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국이 다 모두 건조한 상황입니다. 어제도 전국에서 5건의 산불이 발생되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경기도 안성시, 대구광역시 남구, 충청남도 당진시, 경기도 파주시 이렇게 전국에서 지금 산불이 발생되고 있고요. 예. 모두 40여 분 만에 진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전국에서 산불이 많이 나고 있으니 집 밖에서 불을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이번 산불은 물론이고 산불 관련 기사를 보면 실화로 인해서 불이 시작됐다는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산림당국 조사에서도 지금 대부분 이렇게 확인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산불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호적인,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입산자 실화라든지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건축물 화재 등에 의해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농촌에서 쓰레기나 논두렁 같은 거 태우는 관행 너무 일상적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산불의 큰 위험 요인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까? 네, 그 영농 부산물을 봄철에 태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논밭두렁 소각이라든지 쓰레기 소각이 전체 산불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농작물 부산물은 파쇄해서 버리도록 하는 이 정책적인 지원과 계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영농 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협업으로 영농 부산물 파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데요. 우선 산불이 줄어서 좋고, 또 연기가 나지 않으니까 환경도 좋고, 또 파쇄한 것을 밭에 깔아서 퇴비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 계시는 노인분들께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시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여전히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봄철에 산에 오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로 라이터하고 담배를 소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담배 꽁초에서 산불이 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매년 산불 통계를 보면 30건 이상이 작은 담뱃불에 의해서 큰 산불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에 있는 낙엽이 매우 말라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나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이런 부주의는 안 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산불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에서는 나무를 솎아내는 간벌이라고 하죠. 이 간벌로 산불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좀 도입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네, 그 산불이 나기 위해서는 우선은 먼저 탈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나라 산은 나무가 빽빽히 서 있어서 그 사이에 죽은 나무도 있고 이런 것이 불쏘시개가 될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간벌, 즉 속가배기를 해서 이런 연료 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고 이거를 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솎아내기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산림이 불에 약한 수종이 많아서 문제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화수림, 그러니까 불막이 숲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산불이 난 지역이라든지 산불이 나기 쉬운 숲에는 이미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는 나무가 그 숲의 환경에 잘 맞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적지적수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행나무나 떡갈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 강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심었을 때 그 토양이 잘 자라는지 그 주변 환경에 맞는지부터 검토가 돼야 됩니다. 네, 이렇게 대책 마련과 함께 또 제도 개선, 재정 지원 함께 병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정부가 추진했으면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건의할 게 있다면요? 네. 앞으로 이런 기후변화가 점점 심해질 것이고 그러면은 고온 건조한 기후라든지 또 강한 바람이 지금보다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후변화에 맞게 산불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청 김종근 대변인 연결해서 잔불 진화 상황과 앞으로의 대응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미얀마 강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참사 희생자가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기적 같은 생還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인 72시간을 넘어서면서 미얀마 군부는 일주일 동안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어두운 콘크리트 틈 사이로 웅크리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10대 소녀 2명이 머리를 다친 70대 할머니를 돌보며 아파트 잔해 속에서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생수병 물이 바닥날 때쯤 모두 무사히 구조됐고 SNS에 영상을 공유한 아버지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구조대가 잔해에서 아이를 메고 나오자 박수가 터지고 굴삭기 삽에 실어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구조대가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 애쓰고 있지만 이미 골든타임인 72시간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65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던 임신부는 안타깝게도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미얀마 군정은 사망자가 2,000명, 실종자는 270명이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정은 오는 6일까지 일주일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하고 조기를 개항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규모 집계와 구조 활동 한계로 실제 희생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얀마 현지 독립언론은 별도 추산한 사망자가 3,000명에 육박한다며 군부가 제대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지진 발생 지역이면서 반군의 거점으로 꼽히는 미얀마 북부 사가잉주도 폐허로 변했고 구조 지원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80%လောက်တော့ရှိမယ်ထင်တယ်အပျက်စီးရလေတော်တော်များတယ်ဟုတ်ကဲ့ 태국 수도 방콕에서도 강진 구조 작업이 나흘째 이어졌지만 실종된 70여 명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สติแตกไปแล้วก็คือภาวนาอย่างเดียวร้องหาเขาอย่างเดียวเลยว่าอยากให้เขาออกอยากให้เขากลับมา 어제 방콕에선 여진 공포로 한때 대피 소동이 벌어졌고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일부 건물에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창원 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추락 사고로 병원에 옮겨진 20대 여성 관중이 어제 끝내 숨졌습니다. KBO는 오늘 경기를 모두 진행하지 않고 애도 기간을 정해서 희생자를 추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야구장 벽면에 달린 구조물이 추락해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만입니다. 야구 경기를 보러 온 관중의 사망이라는 초유의 참사에 야구계는 충격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사고가 난 창원 NC파크 운영 주체인 NC구단은 사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SNS 게시물을 올린 뒤 언론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경기가 취소된 화요일에는 창원 NC파크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O도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담아 하루 동안 퓨처스리그를 포함한 프로야구 모든 경기를 취소했고 NC파크에서 열리는 경기는 주중 3연전을 모두 연기했습니다. 또 3일까지 애도 기간으로 정해 경기 전 묵념의 시간을 갖고 선수들은 근조 리본을 달아 희생자를 추모하기로 했습니다. 10개 구장 모두 긴급 시설물 점검에 나선 것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입니다. KBO와 10개 구단은 구장 그라운드 안팎의 시설물과 구조물의 안전성을 더 철저히 점검하고 구단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진단을 더욱 강화하고 정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KBO의 조치와 별개로 경찰도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경남청으로 이첩해 조만간 현장 감식과 관계자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PC방을 찾은 한 남성이 자신을 건물주라고 아르바이트생을 속여서 금전함에 있던 현금을 받아 챙겨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대담하게 범행했는데 경찰은 CCTV 등을 바탕으로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그제 오전 10시 반쯤 서울 가양동의 한 PC방. 중년으로 보이는 남성이 카운터 쪽을 두리번거리며 들어섭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찾더니 자신이 건물주라고 소개하고는
사장과는 얘기를 마치고 왔다며 뭔가를 한참 설명합니다. 돈을 받으러 왔다는 겁니다. 태연하게 물도 얻어 마시고 이번에는 보란 듯 PC방 점장 연락처를 받아 전화까지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금전함에 들어있는 돈을 꺼내 건네자 남성은 주머니에 현금 뭉치를 넣고는 유유히 떠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은 건물주도 아니었고 점장에게도 전화를 거는 신용만 한 거였습니다. 전문 사기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상한 헛소리를 되게 많이 했대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일어날 수가 있지? 남성은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능숙한 언변으로 100만 원 정도를 받아 달아났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남성은 선불기계에 들어있는 돈도 줘야 한다며 거짓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여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자 포기하고 나갔는데 하마터면 피해가 수백만 원대로 커질 뻔했습니다. PC방 사장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어제 낮부터는 날이 다시 덥더라고요. 오늘 출근길 추위는 오늘도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월은 한 달 내내 날씨 변덕이 무척 심했는데요. 4월로 접어든 오늘은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도 서울 기온이 4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고요. 한낮에는 무려 17도까지 껑충 올라가겠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비 소식 없이 맑은 가운데 대기는 더욱더 메마르겠습니다. 언제든지 작은 불씨가 크게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계속해서 산불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자세한 대기 상황 살펴보면 현재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오늘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대기는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이 서풍을 타고 스모그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는데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이 4월의 첫날인 오늘 아침 공기가 어제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3.9도, 광주 3도, 대구 2.9도 보이고 있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17도, 광주 18도 예상됩니다.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에서는 채 1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 곳이 있는데요. 특히 해안 근처 교량에서는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두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4월의 첫날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